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7개월 만에 반등한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와 다시 고개를 드는 갭투자 문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미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부동산 PF 부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련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정부는 22년 8.16 대책으로 주택 250만호 플러스 알파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 중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47만원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완화하고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도 얘기되었고요. 그런데 발표에 비해 아직 내용이 부실합니다. 먼저 1기 신도시 특별법부터 살펴볼까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핵심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하는 거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예비타당성 면제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이 발의되긴 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택지 조성 사업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 면제나 완화, 용적률 상향, 인하화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건데요. 법안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추진되면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신도시 또한 추진 대상이 됩니다. 100만 제곱미터면 30만 평이 좀 넘죠? 큰 건 알겠는데 가늠이 쉽지 않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84만 평입니다. 그러니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쯤 되는 택지라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토부는 예시로 4개 단지 아파트를 복합 개발하는 경우를 들기도 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하라는 거죠. 근데 단지 하나 재건축하는 것도 조합원 간의 찬반이 엇갈리고 법정 소송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 입지가 다른 4개 단지 아파트 협의가 쉬울까요? 또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추진 단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접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있으면 통합 재건축이 어려워서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 반응은 시큰둥할 뿐이 없는데요.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마련된 특별법인데 단지마다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해결하다 보면 개별 재건축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0년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준공 30년이 넘어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많은 서울의 추진 현황을 볼까요? 안전진단 규제는 완화되었습니다.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가중치를 각각 30%로 높여서 안전에 문제 없어도 살기 불편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거죠.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을 축소하고 2차 안전진단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의무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3년 1월 기준 서울의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가운데 건축 연령이 30년을 넘어서 안전진단 신청 대상이 되는 곳은 총 389곳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해 말 최고 65층 높이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며 지그단위 계획 수립에 들어갔고, 역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한양아파트도 최근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에 확정되며 재건축이 본격 진행 중입니다. 추진이 단계에서 멈췄던 미성아파트는 다시 사업 추진에 나섰고, 수정, 삼익, 은하, 장미, 화랑아파트 등은 추진이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건는 등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목동에 있는 양천구는 안전진단을 발표 후 올해 1월 목동 3단지, 5단지, 7단지, 10단지, 12단지, 14단지와 신월시형이 2월 말 신시가지 1단지, 2단지, 4단지, 8단지, 13단지 등 12개 단지가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에 첫발을 떼었습니다. 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도 조만간 안전진단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신통기획으로 추진되는 곳이 많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2월 5,500가구가 넘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4,500가구에 육박하는 올림픽 패밀리타운도 1월에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시안 선수촌 아파트도 최근 안전진단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재건축 추진단지가 밀집한 노원구는 상계동은 물론 중계동 또한 안전진단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서울대병원 이전하는 바이오 단지 개발 등의 호재가 부각되면서 전반적인 가격 반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1월 말 현재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193개 단지 가운데 최근까지 38개 단지 약 6만 가구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0년이 경과한 서울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주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신통기획이라고 하죠.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사인 규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비계획 수립, 건축설계, 사업시행 인가를 주도하면서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오세훈식 재개발입니다. 신통기획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도시계획 기준이 유연해집니다. 한강변 아파트는 최고 높이 35층과 한강변 주동 15층이라는 규제가 있지만 신통기획에서는 한강변 주동이 20층까지 가능합니다. 최고 높이도 45층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까지도 나왔죠. 여의도와 압구정, 잠실 등 재건축이 진행 중인 한강변 50개 단지와 향후 추진이 예정 중인 40개 단지도 높이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고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허용되고 공공시설 부지를 공공과 민관이 협력하여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소외지역 정비사업은 무화주택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릅니다. 도시건축, 교통, 환경 등 각각의 개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그 외 혁신적인 디자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통기획을 신청했다 철회하거나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통기획에 참여하게 되면 임대주택 비중이 늘고 공공기업은 확대 등의 반대급부를 받게 되고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대상지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기 때문에 재세권 행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되면 실거주가 아니면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러니 투자 수요를 끌어오기가 힘들어지죠. 아파트 재건축에 신통계획이 있다면 노후저층 주거지 개발은 모아타운이 인기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노후주거지를 하나로 묶어서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모아서 규모를 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65곳의 대상지가 선정된 상태고 올해 3월부터는 수시 신청으로 전환해서 25년까지 35곳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대상지는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재건축 안전기준이 완화되고 신통기획이 인기를 끌면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재건축에 나서는 단지들이 늘고 있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단기 공급 과잉이 올 수 있습니다. 이주할 곳을 찾기 위한 전세난과 입주 시기에 과다 공급으로 인한 역전세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개포동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강남구의 전세가율은 41.6%로 곧 40%가 붕괴될 걸로 보입니다. 입주 시에 앱신다면 서울 전역이 역전세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또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과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져서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 곳곳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대납하기로 했던 중도금 이자를 조합원과 개별 분양자에게 개별 납부를 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고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둔촌주공처럼 진행 중이던 사업장이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주와 철거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사비 문제로 착공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신목동 파라곤처럼 입주 날짜가 지났는데도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이런 문제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앞으로도 높아질 수뿐이 없고, 높아진 분양가에 공급가인까지 온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연속성이 지켜질 것이냐도 우려스럽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4월 27개 구역에 뉴타운을 집권 해제하고 2017년 3월 35곳을 추가로 무더기 해제했습니다. 주택정책이 박원수표 도심재생 사업으로 방해받긴 영향이겠죠. 여러가지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서울에 보다 많은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인구는 2016년 993만 1000명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 노후화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 평균 연식은 22.6년이고 4대문 안에도 노후된 빌라와 다가구 밀집 지역이 슬럼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창신동이죠. 수도 서울이 늙어가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개발 규제로 신축 공급이 부족하고 부족한 신축 공급은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서울의 전체적인 집값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오른 집값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경기도와 인천 등의 수도권으로 밀려날 수뿐이 없죠. 그런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도 확충해야 되고 철도 노선도 연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GTX가 아무리 빨라도 파주나 양주에서 광화문 가는 거랑 창신동에서 광화문 가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가도 GTX를 이깁니다. 도심은 노후화되고 있는데 각종 규제로 오피스 또한 공급이 부족합니다. 종로에 냉면집 하나 보존하자고 정비사업 자체가 재검토되기도 하니까요. 스타트업과 IT기업, 금융업 등의 고부가치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오피스 밀집 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니 임대료는 없습니다. 지난해 일본 무역진흥기국 발표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빌딩 임대료는 이미 도쿄를 추월했습니다. 외국계 기업 유치나 신규 기업 진입으로 일자리를 늘리기에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증가해야 집값도 받쳐줄 수 있는데 1978년 처음 수립된 서울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이 전체 면적의 50.1%에 불과합니다. 서울이 세계의 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이 필요하고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또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임대주택을 혐오하지 말고 소셜믹스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업은도 아까워하지 말아야겠죠. 보다 속도 빠른 고밀도 개발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축 아파트 공급 현황과 분양권 전매, 미분양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좋은 영상을 위해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십시오.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지금까지 투자반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